안나 카레니나 2부. 사랑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프롤로그. 사랑은 언제 벌이 되는가? 사랑은 상이 아니라 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안나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서서히 깨달아가게 된 것이었고, 안나는 사랑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고, 그녀의 몸 안에는 그 선택의 증거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 이유가 문제였다. 사회는 사랑을 찬양하면서도 특정한 사랑만 허락했고, 그 허락의 범위는 성별에 따라 달랐으며 여자에게는 훨씬 더 좁았다. 남자의 외도는 실수였고 여자의 외도는 타락이었으며, 남자의 열정은 남성성이었고 여자의 열정은 위험이었다. 오블론스키는 여전히 사교계에 초대받았지만 안나는 곧 초대받지 못할 것이었고, 브론스키는 군대에서 여전히 존경받았지만 안나는 곧 어디에서도 존경받지 못할 것이었다. 왜? 같은 행동이 남자에게는 모험이고 여자에게는 추방인가? 왜 같은 선택이 한 사람에게는 자유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옥인가? 벌이 시작되는 순간은 말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안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사교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그녀는 드레스를 골라야 했으며 목걸이를 선택해야 했다. 그녀의 손이 진주 목걸이 위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목걸이였다. 안나는 손을 멈췄다. 오늘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말이었고, 하녀가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안나의 눈을 피했으며 손은 조심스러웠고 말은 필요 이상으로 짧았다. 안나는 깨달았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비치는 방식이 변했다는 것을. 같은 드레스를 입어도 같은 목걸이를 해도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을. 그날 오후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오빠 오블론스키의 편지였는데 봉투는 깔끔했고 글씨는 평소처럼 경쾌했으며 내용은 일상적이었다. 안나, 잘 지내고 있지? 돌리와 아이들은 건강하고 나는 여전히 바빠. 모스크바는 변한 게 없어. 다들 내 안부를 물어보더라. 안나는 편지를 읽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가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으며 그저 허무였다. 오블론스키의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했다. 그는 외도를 했지만 용서받았고 가정을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환영받았으며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안나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소설의 첫 문장을 떠올렸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불행의 무게는 저마다 다르다고. 안나는 아직 추락하지 않았다. 다만 서 있을 자리를 잃기 시작했을 뿐이었고,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1장. 카레닌의 용서, 가장 잔인한 선택. 안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브론스키와의 관계, 그리고 임신. 그녀는 그날 밤을 오래 기다렸는데 카레닌이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안나는 서재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다시 내렸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결국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카레닌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안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카레닌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으며 그 시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할 말이 있소? 카레닌이 물었고 안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카레닌은 손가락 마디를 꺾었는데 그것은 그가 불편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안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브론스키 백작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임신했어요. 그의 아이를. 침묵. 카레닌은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저 안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안나는 자신이 숨 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고 시계 소리가 들렸으며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카레닌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안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카레닌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안나가 말을 시작했지만 카레닌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소. 그 말은 안나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를, 비난을, 추방을 예상했지만 용서는 예상하지 못했다. 카레닌은 일어나서 책장으로 걸어갔고 서류철 하나를 꺼냈으며 그것을 책상 위에 펼쳤다. 거기에는 법률 조항이 있었고 가문의 규칙이 있었으며 체류자의 양육권에 관한 문서가 있었고 카레닌의 공직, 지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카레닌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말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킬 것이고 세류자에게 해가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소. 여기 이 조항을 보시오. 그는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짚었다. 안나는 그 문장을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글자는 보였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레닌은 계속 말했다. 당신은 여기 머물 것이오. 세류자의 어머니로서, 나의 아내로서, 사회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것이오.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화가 나지 않나요? 카레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물론 불쾌하오. 하지만 감정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은 용서하는 것이오. 안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배신당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는가? 카레닌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그리고 브론스키는 그를 다시 만나서는 안 돼요. 편지도 만남도 어떤 연락도. 만약 당신이 이 조건을 지킨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오. 안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감옥이었고 카레닌은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었으며 그 용서는 안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이 조건을 어긴다면 카레닌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세류자를 당신에게서 빼앗을 것이오. 법적으로, 완전히.
안나는 숨이 멎었다. 세료자, 그녀의 아들. 카레니는 안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해했소? 카레닌이 물었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용서라는 이름의 처벌을, 도덕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올바름이라는 이름의 잔인함을. 카레니는 안나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눈을 나서기 전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그 대신 책상 위 서류철에 모서리를 굳게 맞췄으며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안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정확히는 자기 방이 아니라 그녀에게 배정된 방으로 돌아갔다. 카레니는 침실을 분리했는데 그것은 명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조용한 재배치였고 하인들이 안나의 짐을 옮겼으며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안나는 새로운 방의 침대에 누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저편에서 카레닌이 자기 방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다음에는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다. 안나는 귀를 기울였고 벽 너머에서 카레닌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으며 펜으로 무언가를 쓰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잠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안나는 숨을 쉬려고 했지만 그 숨소리조차 들킬 것 같았고 침묵이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처벌이 되는 순간이었다. 2장 집 안의 감옥. 안나는 집에 머물렀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아침 식사를 했으며 세료자와 시간을 보냈고 오후에는 자수를 놓았으며 저녁에는 카레닌과 함께 식사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세료자가 아침 식사를 하며 밝게 말했다.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산수를 배워요. 안나는 웃으려고 했는데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만 턱이 떨렸고 그녀는 재빨리 찻잔을 들어 그 떨림을 숨겼다. 세료자가 안나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손이 차가워요. 카레닌이 개입했다. 어머니는 피곤하신 거다. 많이 쉬셔야 해.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덮어버리는 것이었고 세료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사를 했으며 안나는 카레닌을 바라보았다. 카레닌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으며 마치 방금 전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안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진행되고 모든 것이 정상인 척 유지되며 그녀는 그 연극 속에서 계속 웃어야 한다는 것을. 안나는 외출을 제안받았는데 정확히는 제안이라는 명시적인 말은 없었지만 카레니는 그녀의 일정을 관리했다. 어느 날 오후 안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카레닌이 물었다. 오늘 어디 갈 계획이요? 친구를 만나려고요. 카레닌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다. 당신 몸이 약하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소. 요즘 날씨도 춥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곤하게 할 거요. 안나는 반박하려다가 멈췄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고 금지도 아니었으며 그저 걱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걱정은 안나를 집에 묶어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괜히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소.
당신을 위해서도, 세료자를 위해서도. 카레닌이 덧붙였고 안나는 코트를 벗었으며 그녀는 외출하지 않았다.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나의 방에는 늘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들어오지 않았고 바깥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인들은 안나를 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그녀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았으며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복도를 지나다가 멈췄는데 하인들이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부인께서 요즘 한 하녀가 말했고 다른 하녀가 쉿하며 그녀를 막았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안나는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요즘이라는 단어만 사용했다. 하지만 그 한 단어가 칼이 되었다. 안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녀는 감시당하지 않았지만 늘 평가받고 있었고 카레니는 그녀에게 너를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사실 관리였으며 그 관리는 안나의 숨통을 조였다. 저녁 식사 시간 그들은 마주 앉았는데 카레니는 업무 이야기를 했고 안나는 듣는 척했으며 세료자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다. 밤이 되면 안나는 혼자 방에 있었다. 카레니는 더 이상 그녀의 방에 오지 않았고 그들은 각자의 침실에서 잤으며 눈은 항상 닫혀 있었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 생명은 기쁨이 아니라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생각했는데 그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안나는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다. 카레닌이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안나는 깨달았다. 감옥은 철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가장 완벽한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그녀를 가두지 않았지만 그녀는 갇혀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때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상처받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비난받고 있었다. 3장. 브론스키의 조급함. 브론스키는 기다릴 수 없었다. 안나가 사라진 후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고 편지를 보냈으며 그녀의 집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안나는 나타나지 않았고 편지는 답장 없이 돌아왔으며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는 안나의 집 근처에 마차를 세웠다. 그는 마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카레닌, 부인의 소식을 알고 싶소. 마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브론스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부인이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소. 그저 그녀가 괜찮은지만 알려주시오. 마부는 돈을 받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브론스키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돈으로 정보를 사고 사람을 매수하고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것은 브론스키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안나에게는 그것이 더럽혀지는 느낌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마부가 소식을 전했다. 부인은 거의 외출하지 않으십니다. 집에만 계시고 가끔 아드님과 산책하실 뿐입니다. 브론스키는 친구에게 말했다. 이해할 수 없어. 왜 안나는 나를 만나지 않는 거지? 친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카레닌이 허락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도망치면 되잖아. 우리 함께 떠나면 돼. 브론스키는 단순했다. 그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도망이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안나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안나가 잃을 것과 자신이 잃을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브론스키에게 안나와의 도망은 로맨틱한 모험이었지만 안나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브론스키는 군대에서 여전히 존경받았고 사교계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었으며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친구들은 여전히 그와 어울렸는데 그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브론스키는 기회를 잡았다. 안나가 극장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같은 극장에 갔으며 휴식 시간에 그녀를 찾았다. 극장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향수 냄새, 부채 소리, 웃음소리, 속삭임, 시선들이 뒤섞였고, 브론스키는 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그리고 안나를 봤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부채를 쥐고 있었지만, 두 채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나. 브론스키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안나는 돌아보았으며,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공포를 봤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었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으며, 두 채가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안나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안나는 손을 뒤로 뺐다. 언제 만날 수 있어? 브론스키가 물었고,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카레닌이. 카레닌. 그가 뭔데? 우리 도망치자, 안나.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어디든. 브론스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안나는 웃지 않았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뭘? 도망친다는 게 뭔지.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이름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녀는 세료자를 생각했고,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으며, 자신의 자리를 생각했다. 당신은 아직도 백장님이지만, 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나가 말했고, 그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안나, 기다려. 하지만 안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고, 브론스키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브론스키는 술을 마셨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안나를 사랑하고 안나를 구하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데, 왜 안나는 자신을 밀어내는가? 그는 몰랐다. 사랑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랑이 때로는 문제 그 자체라는 것을. 사장,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 안나는 출산했다. 딸이었다. 작고 연약하고 큰 소리로 우는 아기였다. 하지만 출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안나는 열병에 걸렸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으며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다. 열병 속에서 안나는 기차역을 꿈꿨다. 그날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영무원이 죽던 장면이 반복되었는데 철이 긁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피가 선로 위에 번지는 모습이 보였다. 브론스키가 그녀를 부축하려다 멈췄던 순간 카레닌의 무표정한 얼굴, 세료자의 목소리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였고 안나는 꿈속에서 소리쳤다. 나쁜 징조예요. 나쁜 징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기차는 계속 달렸으며 선로 위에 피는 마르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카레닌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종교 서적이었고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디도문 같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용서받았소. 카레닌이 말했고 그것은 안나에게 하는 말인지 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이제 당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오. 안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왜냐하면 카레닌의 용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덕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도덕은 안나를 살려두되 죽은 것처럼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안나는 일어날 수 있었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자고 있었고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으며 안나는 그 손을 보며 눈물이 났다. 제가 안아도 될까요? 안나가 물었고 유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건넸다. 안나는 딸을 안았다. 아기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숨 쉬는 것이 느껴졌다. 작은 손가락이 안나의 손을 움켜쥐었고 숨은 얕고 빨랐으며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전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안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였고 이 아이는 사랑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처벌의 증거였다.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유모가 물었고 안나는 입을 열었다. 아가야. 그녀는 거기서 멈췄다.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권한은 카레닌에게 있었고 안나는 어머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나는 아이를 유모에게 돌려주었고 방을 나왔으며 곡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카레닌은 안나에게 말했다.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울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아이는 유모가 키울 것이고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안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제 아이인데요. 당신의 아이가 아니요. 이 집의 아이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하오. 안나는 세료자를 떠올렸다. 세료자는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키웠으며 자신이 사랑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아이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었다. 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사랑받고 다른 아이는 숨겨지는가? 안나는 깨달았다. 모성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모성과 인정하지 않는 모성이 있다는 것을, 정당한 아이와 정당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안나는 밤마다 딸의 방 앞을 서성였는데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 수 없었고 안고 싶었지만 안을 수 없었으며 그저 문 밖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자신을 지워야 한다고
사회는 말했다. 하지만 안나의 경우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 자신을 지워야 했고 그것이 가장 잔인한 모성이었다. 5장 떠남. 그러나 자유는 없었다. 결국 안나는 떠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숨 쉴 수 없었으며 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짐을 쌌고 딸의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으며 체류자의 침대 곁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미안해. 안나는 잠든 아들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녀는 집을 나왔다. 브론스키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떠났으며 뒷차는 그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멀리 데려갔다. 이탈리아, 햇빛, 예술, 자유. 안나와 브론스키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고 아침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으며 오후에는 미술관을 돌아다녔고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안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브론스키가 웨이터를 불렀고 웨이터가 다가왔으며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웨이터는 브론스키만 쳐다봤다. 안나가 무언가를 말하려 해도 웨이터는 브론스키를 향했고 계산서도 브론스키에게만 건넸으며 안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프런트 직원이 서류를 2번 확인했고 미스터 브론스키라고만 불렀으며 미세스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고 방키도 브론스키에게만 건넸다. 안나는 깨달았다. 자유를 얻었지만 소속을 잃었고 사랑을 선택했지만 모든 것을 버렸으며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시민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브론스키의 애인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정체성이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다. 결혼한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동거하는 연인인가. 식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초대받지 못한 파티가 많았으며 그들은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다. 안나는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기다렸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친구들도 오빠 오블론스키조차 소식이 없었고 그녀는 사라진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를 꺼냈고 펜을 들었으며 세료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세료자에게 엄마가. 그녀는 거기서 멈췄는데 엄마가 그 다음을 쓸 수 없었다.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엄마가 다른 사랑을 선택했다고? 안나는 편지를 찢었다. 1번, 2번, 여러 번 찢었고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조각들을 흔들었고 몇 조각은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철썩였으며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는데 아름다웠지만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안나는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햇빛이 따가웠으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외로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도망친 사랑은 정말로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더 큰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브론스키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다정했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안나는 세료자를 그리워했고 딸을 그리워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그리워했다. 밤에 안나는 브론스키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브론스키가 물었고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안나는 행복하지 않았고 자유롭지도 않았으며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녀는 그저 다른 형태의 감옥으로 옮겨왔을 뿐이었다. 6장 사교계에서의 추방. 몇 달 후 안나와 브론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브론스키는 군대 업무 때문이었고 안나는 세료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돌아왔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호텔에 묵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카렌이나 부인이 돌아왔대. 브론스키와 함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저녁 브론스키의 친구가 그들을 오페라 극장에 초대했다. 안나는 망설였지만 브론스키가 설득했다. 괜찮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당당하게 가자. 극장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안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벗고 다시 끼웠으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난 여전히 나야.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안나 카레니나야. 하지만 브론스키는 그녀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는 그저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귀엽다고 여겼으며 오늘 밤이 즐거울 거라고 기대했다. 안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고 진주 목걸이를 했으며 머리를 올렸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나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극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묘비를 걸어갈 때 대화가 멈췄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으며 어떤 여자는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안나는 계속 걸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런데 아는 얼굴이 보였는데 예전에 사교 모임에서 만났던 여자였고 그녀는 안나를 보았으며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다음 순간 고개를 돌렸다. 인사하지 않았다. 몇 걸음 더 가자 또 다른 사람이 보였는데 카레닌의 동료였고 그는 안나를 보고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렸으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또 몇 걸음을 가자 젊은 부부가 보였는데 그들은 안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롱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지나갔다.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칼이 되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좌석은 2층 발코니였고 거기서 홀 전체가 보였으며 홀 전체에서 그들도 보였다. 공연이 시작되었지만 안나는 무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느꼈고 수군거림을 들었으며 손가락질을 보았다.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안나는 로비로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나갔고 안나는 혼자 남았다. 옆 좌석에 여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카렌이나 부인이래.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을까? 브론스키도 불쌍하지. 저런 여자 때문에. 안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브론스키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가자.
그가 말했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들은 극장을 나왔다. 거리는 조용했고 별이 빛나고 있었으며 마차 소리만 들렸다. 미안해. 브론스키가 말했고 안나는 웃으려고 했다. 뭐가?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안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안나의 잘못인가? 브론스키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 세계의 잘못인가? 그날 밤 안나는 깨달았다. 추방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그녀를 때리지 않았고 아무도 욕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그저 시선으로, 침묵으로, 거리로 그녀를 지웠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추방이었다. 7장.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시간이 흘렀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작은 집을 얻었고 사람들을 피해 살았으며 서로만 의지했다. 하지만 그 의존은 건강하지 않았다. 안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브론스키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는 물었다. 어디가? 누구 만나? 언제 돌아와? 브론스키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 클럽에 가. 친구들 만나고. 누구? 그냥 친구들. 여자도 있어? 브론스키는 한숨을 쉬었다. 안나, 나를 믿어. 하지만 안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브론스키만 남았으며 만약 브론스키까지 잃는다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브론스키가 늦게 들어왔을 때 안나는 그의 코트에서 향을 맡았는데 향수 냄새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향수 냄새 같다고 생각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안나는 확신했다. 당신, 누구 만났어? 안나가 물었고 브론스키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친구들, 여자. 안나, 제발. 냄새나, 향수 냄새. 브론스키는 자기 코트 냄새를 맡았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지만 안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고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자기 붕괴였기 때문이다. 안나는 밤에 잠들지 못했는데 브론스키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술 냄새를 맡았고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찾았으며 그의 말투가 달라졌는지 확인했다. 오늘 뭐 했어? 안나가 물었고 브론스키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일했어. 누구랑? 동료들이랑. 여자 동료도? 브론스키는 짜증이 났다. 안나, 제발. 나는 하루 종일 일했어. 이제 쉬고 싶어. 하지만 안나는 멈추지 못했다. 당신은 나한테 지쳤지? 뭐, 나는 알아.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었어. 브론스키는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위였고 눈은 붉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안나, 말해봐, 솔직하게. 브론스키는 대답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안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고 이 관계가 자신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브론스키는 군대 회의에 참석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웃었으며 그는 그 시간 동안 살아있다고 느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안나는 창가에 서 있었는데 같은 자세로 같은 곳에 그녀는 마치 그가 나간 이후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오래 걸렸네. 안나가 말했고 브론스키는 대답했다. 회의가 길어졌어.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브론스키는 살아있었고 움직이고 말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정지되어 있었다. 같은 방, 같은 창가, 같은 시간. 그것이 집착을 만들었다. 어느 날 안나는 약을 처음 손에 쥐었다. 작은 유리병이었는데 라벨에는 수면제라고 쓰여 있었고 병뚜껑을 여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났으며 안나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다. 이건 잠만 위한 거야. 안나는 자신에게 말했고 그것은 합리화였다. 잠만 잘 자면 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약은 잠만 가져다 주지 않았다. 약은 증상만 가렸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안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잠을 위한 약, 불안을 위한 약, 고통을 위한 약을 먹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나가 모든 것을 사랑에 걸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회를, 가족을, 이름을, 아이들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었고 사랑은 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안나와 브론스키는 크게 싸웠다. 무엇 때문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이유였다. 하지만 안나는 소리쳤고 브론스키도 소리쳤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안나가 외쳤다.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니, 당신은 안 해. 당신은 여전히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브론스키는 침묵했는데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나는 혼자 방에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고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이것이 처벌인가? 엔딩. 다시 기차역을 향해. 안나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정확히 왜 그곳으로 가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저 걸어야 했고 움직여야 했으며 어딘가로 가야 했다. 기차역은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오고 갔고 기차가 도착하고 떠났으며 기적 소리가 울렸다. 안나는 플랫폼에 섰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골리를 위로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왔던 날,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날, 영무원이 죽었던 날. 나쁜 징조예요. 안나는 그날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나쁜 징조였다. 기차가 들어왔는데 거대하고 빠르고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안나는 선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철이 긁히는 소리였고 그날 영무원이 죽던 날의 그 소리였다. 사람들의 비명, 피가 선로 위에 번지는 모습. 브론스키가 그녀를 부축하려다 멈췄던 순간 모든 것이 겹쳐졌다. 안나는 생각했다. 나쁜 징조가 아니었어. 이건 내가 만든 길이었어. 만약 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만약 고통이 멈춘다면, 만약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이 자유일까 아니면 그것이 패배일까? 기차가 가까워졌는데 바퀴 소리, 철의 마찰 소리, 증기 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기차는 그녀 앞을 지나갔으며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안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끝이 보인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고, 그때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나는 기차역을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녀는 무심코 주머니를 더듬었다. 열쇠가 있었지만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다. 이분은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지 보여줍니다. 안나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사랑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고 사회는 그녀를 추방했으며 가족은 그녀를 버렸고 사랑마저 그녀를 소진시켰습니다. 안나는 잘못했을까? 아니면 세계가 잘못되었을까? 톨스토이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가? 여자에게만 부과되는 도덕의 무게는 정당한가? 선택의 자유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분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부에서 안나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 이후에도 세계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